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혹시 여러분 5월 걸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화를 외치다가 숨진 우리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 그리고 민주주의를 되새기는 의미로 세워진 의자 조형물인데요. 오늘 보실 주인공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지키는데 평생을 바쳐온 역사 지킴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호남인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혜성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패션부터 아주 독특한데 이 펄은 머플러 이렇게 머플러를 하고 다니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 누가 외국에 갔다 오면서 이걸 권해줬는데 네. 제가 어떤 이제 조형 사업, 기념 사업을 좀 도와줬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이게 어울릴 것 같다고 행운이 있길 바란다는 그런 뜻으로 해줬기 때문에 네. 그 뒤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늘 머플러를 하고 다닙니다. 사시사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름에도 하셔요? 여름에 합니다. 이 방식은 아니지만 네. 얇은 걸로 여름에 하죠. 얇은 걸로. 네. 이제 자신만의 이제 독특한 패션이 됐는데 네. 아주 다양한 아주 역동적인 그런 컬러풀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지금은 작가신데 뭐 연출가도 하시고 뭐 평론가도 하시고 뭐 공간 기획자도 하시고 또 교수도 하시고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문화적인 역사적인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나서서 정리하고 또 그래야 또 후배들이 우리 세대가 무엇을 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20세기 역사를 큰 틀에서 정리를 누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세기.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제가 한 일은 시기로 구분하면 그 일제강점기 역사하고 네.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과 네. 관련된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정리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20세기가 통째로 설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와 거기에 맞섰던 선배들의 투쟁, 네. 그리고 독재와 거기에 맞섰던 사람들의 투쟁, 두 개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서혜성 작가님의 좀 스토리를 네. 키워드 중심으로 네, 네. 우리가 좀 조명을 해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가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곧은 길이다.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제가 20살 적에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은 광주에 살고 계셨습니다. 네. 근데 그 해가 1980년도입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 집에를 이제 5월 달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근데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는 줄은 알았는데 네. 못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네. 그걸 다 그 당시 알려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집안에 일이 있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고향가 근처에까지 갔는데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이제 담양 사람들한테 듣게 되었습니다. 네.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죠. 네. 그 당시에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렇죠.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언론이 통제됐으니까. 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곧 광주에 갔고요.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주일 동안 나중에 흔히 이제 해방 광주라고 부르는 네. 그 광주 분들이 서로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게 먹을 걸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 네. 그 당시 광주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담을 관이 없는데 네. 그 베니아판을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서 돈 안 받고 이제 그걸 도청 앞에 있는 상무관을 가져다 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무슨 흉악한 일이 별로 없었고 국가 치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얘기 들으면서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어려웠을 때 함께 하고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그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었고 네. 가장 고든 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그것을 이제 살면서 제 삶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름을 붙여서 일종의 제 좌우명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5.18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아마 지금 영상 12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상 기온이 영상 8도입니다. 영상 8도.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 1980년 5월 27일 날 계엄군이라고 말하는 반란군들이 네. 전남도청을 향해서 총알을 1만여 발 이상을 도청에 발사했습니다. 네. 그때 도청 안에 157명의 사람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날 아침에
2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도청에서 14분이 돌아가셨고 네. YMCA 등등에서 12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도 상당히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분들이 돌아가셨던 그 시간에 그날 기온이 영상 8도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생각하는 고안인 방식은 네. 5월 8일에만 묵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영상 8도가 되면 언제든지 묵념을 한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는 보니까 정식으로 소설가로 네.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살아오는 새벽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5.18하고 관련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요랑쟁과 관련된 그런 아. 내용입니다. 요랑쟁 그리고 이제 이른바 그해 1987년 6월과 그 뒤에 있었던 노동자 투쟁, 789 투쟁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네. 그것이 이어지는 그 임세를 엮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늘 귀하게 간직하고 계시는데 원래 소설가가 꿈이셨나요? 사실 소설을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고요. 네. 아니 어렸을 적에 뭐 제가 고향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이제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네. 뭐 초등학교가 아니죠. 그때는 국민학교죠. 뭐 글짓기도 나가야 되고 그림 그리는데도 나가야 되고 네. 방공 웅변대회도 나가야 되고 시골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마 서울에 있었으면 그런 경험을 못 할 겁니다. 네. 뭐 글짓기면 글짓기만 나가야 되고 웅변 네. 그런데 시골에서는 뭐 특별히 제가 잘해서 나중에 나이 먹어보니까 그건 아닌데 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자꾸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래서 제가 뭘 좀 한다고 생각했겠죠. 네. 시골에 살면서 그게 고향이 주는 저한테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위축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소설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소설을 쓰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연 기획가라든지 네. 또는 뭐 전시 기획가도 긴 것 같은데요. 네, 네. 보니까 여의도에 지금 비행기 한 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행기도 우리 작가님께서 네. 거기에 세우신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광복군의 이름을 한국에 온 걸 모르고 사십니다. 네. 유명한 장준하 선생이 바로 그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공항에 내렸던 겁니다. 1945년 8월 18일 날 한국 광복군 정진대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말 요즘 말하면 선발대입니다. 네. 그 정진대가 한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45년 8월 15일 이후에 왔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실 45년 8월 18일 즈음이 일제 경찰이 가장 숫자가 많을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도래 치안을 강화했어요. 네. 우리는 8월 15일에 큰 해방이 된 줄 아는데 그건 역사 기록이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8월 9월이 일제에 의한 치안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던 그런 네.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통치권자는 여전히 일본이었습니다. 일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뚫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을 그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영어가 원래 이름인데 네. 이제 오퍼레이션 이글 네. 독수리 작전입니다. 네. 이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야겠다. 네. 생각으로 사실 제가 미국까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왜 한국에 남게 되었냐면요. 그 비행기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탔던 에어포스 온이었습니다. 원. 네. 그걸 한동안 사용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버리지 못한 채로 썩어가는 물건을 놔두고 있었던 거죠. 네.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여의도가 원래 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증언들을 찾아보고 비행기가 최초로 바퀴가 닿았다면 이쯤에 닿았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거기도 비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어디서 조달이 됐을까요? 그 당시에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 그리고 그 당시 국방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국방부에서. 예. 네, 그렇군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서울 곳곳에 우리 이 작가님이 남기신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가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 이제 서울 북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그게 이 조선시대 때 집인 줄 알거든요. 네. 근데 조선시대 집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 해서 한 서너 채 정도 집이 있고요. 네. 사실 1920년대 이후에 지은 집들입니다. 네. 그때 한국의 그 3.1운동에 참가했던 정세곤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북촌에 한옥을 지어야겠다. 네. 큰 한옥들을 헐고 작은 한옥들을 지어야겠다. 요즘 말로 하면 아파트 같은 겁니다. 네. 한옥 아주 작은 20평짜리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들을 수백 채를 지었습니다. 네. 적어도 일본인들이 한옥에 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마치 식민지 주택에 사는 네. 격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지켜냈다는 것을 제가 찾아냈고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 역사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설명글의 머릿글이 뭐냐면
북촌, 민족문화의 방파제, 네. 종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삼터로서요. 한옥 안에서 한국인의 삶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역사의 큰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네. 일상 속에서 역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 버스 이름에 독립운동가들 이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이제 제가 했는데요. 그것도 작가님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버스 타고 있으면 여기는 안중근 활동터입니다. 뭐 윤봉길 활동터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슷한 게 이제 지하철 안국역이 독립운동 테마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승강장에 내리면 다 독립운동가 얼굴을 만나면서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형식의 일들을 서울 시내 적어도 50군데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네. 공원도 몇 개 만들었고요. 네. 우리 진짜 작가님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서울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보니까 또 남산에 있는 네, 국시터라고 네. 이건 뭐 을사 늑약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경술 국채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술국치. 예, 네, 그러니까 네, 국치죠. 네. 1910년 8월 22일 날 오후에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죠. 네.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과 일본의 군인 그 당시엔 통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감이 이제 총독으로 바뀌는 거니까. 네. 데라우치 마사다케 사이에 그 대한제국의 마지막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잘못 부른 말이 이제 한일 합방이죠. 네. 합방이란 말은 일본이 만든 말이거든요. 네. 병탄이 되었는데요. 네. 그 조약문이 발표된 것은 8월 29일 날 정오에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적에 처음으로 국사라는 걸 배웠어요. 그때 이제 한일 합방이 되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 공부해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선생님 왜 우리나라는 안 싸우고 나라를 일본에 넘겨줬나요? 선생님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네네. 그런데 거기서 그쳤어야 됐는데 한 가지를 제가 더 여쭤봤어요. 그럼 어디서 나라가 망했나요? 네. 그러니까 문서를 어디서 썼나요? 그런 말이겠죠. 네.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꿀밤을 아프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귀엽다는 식으로 꿀밤을 때리면서 네가 찾아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숙제를 그것을 찾고 그것의 이름을 국치터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본에서 조선을 침략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외교관이 있는데 그 외교관에 동상이 서 있었어요. 네. 그 한국말로 읽으면 임곤조 이렇게 읽는데 이른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하야시가 바로 일본 성의 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야시 건스케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거꾸로 세웠습니다. 네. 거꾸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네. 남작 하야시 건스케를 밑에서부터 읽도록 작품 이름이 거꾸로 세운 동상입니다. 네. 정말 한 번만 쳐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남산에 있다는 겁니까? 남산에 있습니다. 누구나 남산 가서. 예장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일본 관광객들도 가끔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이 와서 물어보고 해서 인터뷰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제 지금 답사객이 정말 많이 와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인생 키워드가 뜬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린다.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뜬구름 잡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뜬구름을 잡아야 한다고 뜬구름을 생각합니다. 잡아야 되군요. 네. 네. 왜냐하면 좋은 상상력이 없는 네.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우리가 똑같은 돈을 써도 상상력이 있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즐거워하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또 창의성으로 연결돼 그 창의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5.18 관련되어서 5월 걸상이라는 게 지금 있으니까 당연해 보이지만 네. 대부분 사람은 그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주로 탑을 세우거나 네. 그렇게 만들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5월 걸상을 기획한 이유는 우리가 그 5월이라는 거룩한 역사에 걸터 앉아 있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하루가 편하다면 그거는 그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게 상상력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네. 5월 걸상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아주 좋을까요? 첫 번째가 쉬니까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쉬다 보니까 뭔가 글씨도 써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5월 걸상인 네. 거죠. 세 번째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요. 권위적이지 않으니까 좋은 거죠. 네. 가장 수평적인 형태의 조형물 그리고 가장 그런 분들이 갖고 있었던 헌신하는 그 모습 네. 정말 걸상과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뜬구름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는 현실에 가장 잘 맞는 그런 것이겠죠. 이제 우리 작가님의 인생을 보면
뜬구름 잡다가 아주 비가 많이 내렸어요. 보니까는 뭐 순천에 보면은 네. 기적의 도서관 네. 이게 또 1호가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도서관입니까? MBC라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도서관 짓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순천 시민들이 열화와 같은 정말 열화와 같다는 말이 맞는데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편지를. 네, 네. 그 순천의 도서관을 지어주세요. 네. 그래서 시작된 게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고향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 기적의 도서관을 다 짓고 그리고 떠날 때 제가 그 도서관 앞에 아주 오래된 소나무를 한 그루 심고 떠났습니다. 네.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잘 컸군요. 예, 그래서 같이 아이들과 이 소나무들이 같이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같이 심었는데요. 정말 마음속으로 그 기적의 도서관이 완공되었을 적에 정말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그렇군요.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조그만 일을 하나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네. 네. 왜 도서관 이름을 기적의 도서관으로 명명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아, 이것도 제가 아마 이게 언론에 한 번도 안 나간 일일 텐데요. 그건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네. 김영희 PD가 지은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방송에 그 어울리게 지금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저는 약간 어색했거든요. 네. 근데 김영희 PD가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장 그 걸려있던 부분이 의자가 들어가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본식 조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네. 그걸 좀 어색해했는데 근데 정말 그 이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시민들의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네. 시민들의 성금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성공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또 하셨더라고요. 장발장 은행이라고. 네네. 이건 또 어떤 은행입니까? 한 20년 전부터 그 수용자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죄수라고 불렀는데 네. 그렇지 않고 수용시설이 있다는 네. 거죠. 수용자들이 강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네. 이 사람으로 해주세요. 네. 자주 가게 됐는데 몇백 번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교도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으로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벌금을 내면 되는데.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이가 시원치 않은 분들은 징역형을 더 좋아합니다. 네. 벌금 내는 걸 가장 두려워. 속된 말로 몸으로 떼는군요. 네. 이런 분들을 감옥에 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해서 생각한 게 장발장이 그렇게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식빵 하나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대출 은행을 만들어야겠다. 이 은행은 망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벌금형을 안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뜻이겠죠. 네. 이 은행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편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다 고맙다는 편지를 보낼 적에 세상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담보 없는 대출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장발장 은행은 그럼 벌금만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벌금만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부자를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는 네. 은행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미 이제 우리 사회에서 네. 평가하고 있는 네. 그런 귀한 일을 하셨는데 이제 세 번째 가장 좋은 노래는 옆 사람이 부른 노래다. 네.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먼 곳에 있는 것을 해서 훌륭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 그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닐까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곳에서 훌륭한 벗을 찾지 말고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훌륭한 벗으로 삼으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작가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 배종호 앵커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아니겠죠.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성. 현재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놓쳤을 때 늘 삶이 막연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성을 의식하고 살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군요. 제일 좋은 삶은 매 순간 유언 같은 말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매 순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매 순간 던지는 메시지가 네.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30대에 네. 부고장 내용 네. 또 묘비에 쓰일 명 네. 이런 것들 다 정리하셨다면서요. 그때 이제 객기로 해본 건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객기로 쓴 게. 30살쯤 먹었을 적에 네. 부지런히 살고 싶었습니다. 부지런히.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묘비에 글을 뭐 새긴다거나
혹은 부고를 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게 그 당시 어떤 언론사에서 저한테 그런 걸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리 쓰는 부고장 네. 뭐 같은 거겠죠. 자기 조상에 바빠서 오지 못한 사람의 부고를 알립니다. 네. 자기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 초상에 오지 못했다는 걸 아직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 아, 예. 너무 바쁘면 죽을 수가 없겠네요. 사실은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 본업에 마지막까지 충실하자. 그런 네. 뜻을 문학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네. 그런 말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성실하게 살고 싶었고 제가 하는 것들이 역사적 당위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를 세우는 일 말고는 다른 것들은 다 이루고 싶던 실제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 서혜성 작가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헬조선? 헬조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이제 뭐 지옥 같은 한국 그런 뜻이겠죠. 네. 힘든 거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헬조선을 긍정 한번 해봐라. 네. 너무 부정하지만 말고 지금 헬조선인 거 맞아요. 네. 그러면 도리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할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네. 내 주변을 바꿔보려고 애를 써야겠죠. 네. 여기서 포기해버리거나 네. 이거 헬조선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어 네. 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작은 거 하나를 바꾸는 거 네. 그것이 내 몫으로 생각한다면 네. 그럼 얼마나 할 일이 사실 많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여러 종류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독립운동에 대한 모든 걸 정리를 잘 해놨다면 제가 독립운동을 기록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겠죠. 네. 여의도 비행기 가져다 놓을 필요가 없었겠죠. 네. 사실요. 그런데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하시는 것이 바로 헬조선을 좋은 조선을 바꾸는 네. 이 종자가 되고 씨앗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오늘 작가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에게는 빛, 그러니까 부채이자 빛입니다. 광명을 얘기하는 거죠. 동학혁명 이후에 만 따져봐도 호남은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죠. 그리고 이제 강주 학살까지 다른 한편 얘기하면 강주 항쟁이겠죠. 그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생각하면 전 고향에 대한 한없는 그 죄의식, 부채감 같은 게 있고요. 동시에 그걸 딛고 일어선 수많은 그 아름다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저에게는 빛입니다. 그래서 호남은 저에게 빛이자 빛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문제에는 누구보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지만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평생 낮은 자세로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계시는 서혜성 작가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서 작가님의 계획들이 현실화돼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